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20화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한일은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대략 한 30분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일은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이다. 지금 국제 통상 환경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서로 가깝고 보완적인 관계니까 서로 협력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사진으로도 지금 묻어나죠. 분위기가 좋았었다라는 거. 양국 이제 셔틀 외교 다시 재개하기로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숨은 것 안다. 항복하라. 하메네이 전투 시작. 항복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우린 이란의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메네이가 항복은 없다, 전투가 시작이다라고 맞받아쳤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전투,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한 5시 부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 있는 워룸, 상황실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결정됐는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란 공격 계획은 이미 승인을 했고 최종 명령만 아직 보류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뭔가 급박해지는 것 같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추경 35조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별로 15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당에서는 보편적으로 주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 주긴 주되 좀 차등을 두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 안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재원이죠.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추경, 이 볼까요? 1차 추경으로 이미 13.8조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2차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더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 추경안이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국무회의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추경안에 이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민생지원금 보편 플러스 차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 탕감 방안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추경안은 이 취약차주의 이 부채를 일정 수준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 조정안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시국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황 여파가 자영업자한테 직격탄을 안겼다는 게 여당이 밝힌 채무 조정안 도입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일정 부분 매입해서 소각한다. 소상공인 살리는 차원의 어떤 이 부채 매입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중기부 계엄 피해 소상공인한테 최소 100만 원 지급 검토입니다. 아까는 부채 탕감이고요. 이거는 현금을 또 지급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지금 현재 이 중기벤처부에서 현재 인수위 자격으로 하고 있는 인수위와 같은 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아니면 매출, 지역,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차등 지급 기준이 뭐냐? 연매출 3억 원이 기준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 기준까지 같이 해서 중기벤처부에서 이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채무 탕감하고 추가로 현금 지원도 더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재원 마련 방안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모습입니다. 이게 다 뭐야? 다 어디 누워 있는 거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지하철역입니다. 지금 지하철역이 보통 전쟁이 나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대피소로 좀 활용이 되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 지하철역에 이불 깔고 지금 누운 이스라엘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전쟁을 좀 밀어붙이고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주민들한테도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같이 볼까요? 요겁니다. 짧고 센 도깨비 장마 초반부터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사실 저 밑에선 정체전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여름 장마 제대로 오늘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은 돌풍을 동반해서 폭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동서로 길고 남북이 좀 폭 좁은 이런 비구름대이기 때문에 어디는 해가 반짝, 어디는 폭우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와서요. 이 넘어가서 내일은 돌풍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 지도 좀 같이 좀 보고 갈까요? 진한색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보면 이쪽보단 중부 지역이 지금 진한색이 많이 칠해져 있죠. 때문에 이 부분, 이 우산 꼭 챙기셔야 된다. 출근길에는 비가 안 와도 퇴근길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 정권 교체 될 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미 직접 공격 움직임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일단 그냥 지켜볼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참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딱 이 시간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쯤 이런 속보들이 속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이란의 공격 여부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랑 핵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바로 이거예요. 이란의 공격 계획 이미 승인을 했다. 다만 아직 최종 계획은 보류한 상태다라는 속보까지도 같이 조금 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지금 저희가 쭉 속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공격 할지 말지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즉각 언제라도 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정권 교체 얘기까지 지금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관점은 네. 사실은 중동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일반론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남의 전쟁에 네. 미국이 희생하면서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G7 회의도 하루 땡길 만큼 가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명분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뭐 직접 미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한 발도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하자니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나 이런 게 효율적이었고 그렇다면 자신들도 생각하는 이란의 네.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도로 공격 승인까지 내가 했다. 네. 그러나 그거를 진짜 할지는 아직 유보적이다. 이렇게 네. 트럼프식 전술로서 그 최고도로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아마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다만 그 안보회의 끝나고 나서 네타냐후하고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야, 이게 급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다라고 합동 작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거가 이란 하메인이나 네. 이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협상의 길이 있는데 강력 항전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 미국에 공격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적인 정권 교체도 있지만 내부적인 아하. 상황을 통한 이런 그 레짐 체인지까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얘기한다는 게 꼭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만 교체가 되는 거냐. 이게 내부에서 벌어지는 레짐 체인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 고단 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네. 지금 지능적으로 이 그런 어떤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여기까지는 최대한으로 지금 올려놨어.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앙일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볼까요? 핵협상 실망, 이스라엘 공습 성공에 트럼프 이란 공격으로 기울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카드의 어떤 위협 협박의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적으로 중앙일보는 지금 기울었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백악관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ou know,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Well, I don't want to get involved either, but I've been saying for 20 years, maybe longe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네, 근데 이게 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초 전에 딱 결정할 거야. 근데 난 관여하고 싶진 않아. 근데 또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어차피 뭐 모든 일은 반반이죠. 하느냐 네. 안 하느냐인데 최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 협상을 제의해 왔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일주일 네. 전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너무 늦은 건 없다. 이런 또 그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할 때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5차에 걸친 핵협상을 거쳐서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이란 측에서 좀 더 진전된 게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피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판단, 그다음에 주변 참모진, 네.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정세를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란이 숙이지 않으면 방향성은 어쨌든 공격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묻어서 가려는 작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양쪽이 다 아까 뭐 사실상 가능성으로 치면 반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란이 뭔가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랑 같이 가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공격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미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을 했다. 그리고 이란의 핵 포기 여부를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고위 보좌관들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워룸 상황실 회의에서 이 내용을 실제로 말을 했다라고 대략 1시간 있었던 요 상황실 회의에서 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나는 끝간데까지 다 가있어. 아까 1초 전에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 상황이다 라는 건데 이게 교수님 다 결정하고 이제 나는 1초 마지막 전에 딱 결정할 거야 이 얘기가 이란 입장에선 하메네이 입장에선
협박으로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향적인 방향이 아니라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란은 NPT 회원국이에요. 네. 그 NPT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조약이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핵을 보유하는 거는 핵 무기를 보유하는 거고 네.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핵에 평화적 이용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그러냐. 당신들은 이스라엘은 NPT 가입국도 아닌데 핵을 갖고 있지 않냐. 이제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국가들은 결국 다 그걸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걸 계속 개발하니까 미국이 우리와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게 들어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북한 김정은이 내가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네. 뭐 제재 받는 건 받는 거고 우리는 막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리는 거죠. 북한 쪽이 사실 생각이 나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네. 그리고 강력한 실질적인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이런 걸 통해서 협상 분위기를 만들고 그 협상을 미국이 주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그냥 적당하게 끝나면 안 되고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나와야 네. 모양이 좀 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그런 포석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정세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죠. 이란, 미국,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 이런 삼각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말씀은 이런 게 사실 북한 봐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실제로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란 핵시설 다음은 어디냐는 거죠. 김정은에 쏠리는 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미국이 이란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안이 끝나고 나면 이란 핵시설 다음은 결국 북한에 눈길을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교수님, 이란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엔 실제로 미국이 이란의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뭔가 들여다보고 뭔가 개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 협상에 관한 핸드버 북한이 접수하지 않았다 친서를 이런 받지 않았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반도 이 핵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가 밀착이 되고 있고 벌써 2번에 걸쳐서 15,000명을 파병했는데 지금 그 쇼이구 국가안전회의 서기가 또 왔잖아요. 6,000명을 더 보낸다 그랬죠. 오늘이 사실은 전략적 동맹, 자신들 동맹 복원 1주년입니다. 이때 와서 또 공병을 보내겠다. 네. 그러면은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북러 관계를 좋지 않게 보지만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북중러가 이렇게 네. 엉켜지는 구도가 되는 거는 네. 미국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흐름 그리고 네. 특히 북한 것도 미국의 직접 타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네. 그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런 걸 주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해서 네. 이 흐름을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굉장히 관건적 선택의 시기죠. 그러면 북핵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와도 다 연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도 그런 쪽으로도 다 이게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란 문제에 사실은 배후에 또 네. 중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거든요. 석유 180만 배럴 정도
그 수출을 하는데 90%를 중국이 사요. 서방 세계는 못 가잖아요. 네. 이란 원유가. 그러니까 이런 밀접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협상 시작한다 그래서 협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네.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북한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 문제를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뭐 미국이 들어가니 많이 요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과도 다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인 거고 더 크게는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예요.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의 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공습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장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침략 행위다. 단호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나빴어. 뭐 이 얘기를 지금 외무성 담화로 지금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북한 입장에선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보고서 이란하는 거 보고서 아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할 수가 있고 더 오히려 이쪽으로 이스라엘 반 미국 쪽으로 더 나설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방 국가라든가 특히 미국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는 어쨌든 북한의 일방적인 개발과 도발과 NPT도 탈퇴했죠. 네. IAEA 사찰도 안 받죠. 전혀 지금 치외 법권지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네.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제 레짐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은 암묵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저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연대를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은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주권 행위로서 핵을 개발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저런 얘기인 큰 틀은 네. 미국과 궁극적인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을 둘이서 놔둬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좀 가운데서 해줬으면 좋은 거고 이 한반도 핵 문제, 특히 북핵 문제도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묻어가면서 그 소위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뒷배를 가지고 대항을 하려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뒷배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안보가 이 경제 안보가 어렵고요. 지금 이 진짜 중동 전쟁으로 세계 진짜 안보가 또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저래 누란지 위험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청문회 열릴까입니다. 보겠습니다. 김 청문특위 첫 회의 증인 채택 놓고 파행됐다.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위 어제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파행이 됐습니다. 대체 왜 파행이 됐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전 배우자를 부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환 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용기 의원, 곽교태 의원의 얘기를 다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일단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부인은 남인데 왜 굳이 청문회 하는데 전 부인을 부르려 그러는 거냐. 이거 뭐 정치적으로 뭔가 뭐 모욕 주기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이혼하고 지금 이제 새 아내를 맞아가지고 아기까지 두고 또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처를 불러가지고 뭐 참 한 사람의 가정사지만은 저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를 굳이 뭐 이번 핵심 정인으로 저분의 목맬 게 아니라 되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그 아들 학비. 유학비를 네. 그러니까 제공한 사람이 전처니까 전처로부터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이거는 예양 거래거든. 그러니까 예양 계좌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확인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 부분 전처에 대해서 굳이 정의로 채택 요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곽규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 외환 거래 정도만 나오면 아들의 유학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정말 전 부인이 제대로 이 송금을 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면 전 부인 안 불러도 되는데 왜 자꾸 자료를 안 내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청문회라고 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자료는 이제 청문회 전까지 제출을 해서 청문회에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전에 청문회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한방, 소위 이것을 가지고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이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청문회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제출하는가도 사실은 그 후보자의 청문회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자료만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만 내면 된다고 이제 보는데 네. 그것을 안 내고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안 낸다면 예를 들어서 강한 의심을 또 청문회에서 받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민의힘이 첫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 이전의 단계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것 같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것 가지고 총리를 낙마시킬 그럴 요인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당 내부 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당력을 총력 집중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네. 여전히 갈 길을 현 주소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력 집중을 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뭐 전 부인 아들 학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주 재산 문제에 좀 여기가 포커싱이 돼 있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자료를 토대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2020년엔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는데 이게 2025년엔 플러스 2억 1,500으로 7억 9,600만 원, 대략 한 8억 정도가 늘었다. 근데 요 사이에 수입과 지출을 좀 같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수입은 5년 동안 세입이 5억 1,000만 원, 그리고 사업소득 800, 기타 소득 620. 그래도 한 5억 뭐 한 2천, 3천 정도인 건데 지출을 보면 일단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추징금 6억 2천, 생활비 2억 3천, 기부 2억, 자녀 유학비도 들었을 건데 자녀 유학비가 물음표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이 아들의 유학비를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아들 유학비 이 학비 2억 원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 근데 사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하더라도 사실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액 부담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는 거. 좋습니다. 아들 유학비 2억을 빼더라도 예. 11억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억 이상 한 6억 정도는 돈이 비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다. 예.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 재산이고 자기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한 5분이면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주진우 의원은
뭐 지금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내면 되는 건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그게 돈이 정말 전처가 다 부담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어쨌거나 5억, 6억이 또 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뭔가 자료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할 때마다 다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삶을 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18년간 정치 낭인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참 많은 개인적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 뭐 제가 겪어봐서 잘 알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가정이 이제 뭐 이혼이 되고 새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또 정치인의 재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리 개인의 후보 개인의 어떤 재산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직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합산으로 다 가족 재산이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재혼했을 때 부인의 명의 재산도 등록이 됐을 것이고요. 뭐 그런 뭐 구차하게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상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세밀하게 또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혹은 의혹대로 제기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청문회 때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국민과 함께 따져 묻는 그런 절차로 가면 되는 것이지 죽기 살기로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마치 이걸 가지고 낙마시킬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문회 답변을 기다려 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성태 의원님 청문회 때 다 해명을 한다는데 왜 굳이 청문회 열리기도 전에 앞서서 이러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통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당일 하루거든요. 네. 총리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이번에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이틀간 청문회 진행하는 그렇죠.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보통 뭐 이 청문 대상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양산돼 가지고 그걸 뭐 청문회 그날 가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풀어나오고 해명하는 그게 하나의 절차예요. 근데 청문 당일날 이거 다 자기가 직접 해명하겠다. 이러는 것은 사실상 그날 하루 장관 같은 경우는 24시간 네. 내지는 총리는 이틀만 버티면은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총리 뭐 인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가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총리 인준 동의안 같은 경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만 이틀간만 좀 피해가자는 그런 아마 전략인데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직자를 전체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2인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 의원 같은 경우 총리 그때 MB 정부 시절에 네. 총리 총리 후보자였지만은 뭐 허위 증언 하나로 가지고 총리에 낙마한 사실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때는 정홍 총리가 사임하고 난 이후에 그때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네. 뭐 이런 사람이 두 사람 연달아 그냥 네, 그랬죠. 예, 총리 낙마를 했어요. 그렇듯이 상당히 국민들은 이 총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18년 낭인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02년, 2007년, 2008년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불법 정치 자금 때문에 그냥 처벌받고 이게 꼬리표가 달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털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국회의원 2020년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재산은 5억 늘었는데 그동안 수입은 5억인데 8억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돼요. 그 당일날 어떻게 또 해명할지 그건 궁금하죠.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사실 청문회를 연다고 딱 청문회 연 그 날만 설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큰 하나의 프로세스고 과정이다.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 그 전에 의혹들이 나오고 여기에 해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청문회에서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의 과정인 건데 청문회 날만 콕 집어서 24, 25일 해명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총리에 대해서는 이틀이라고 해도 48시간만 뭐 버티면 된다는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의혹은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 청문회에서 내가 다 밝힌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미리부터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김민석 후보자를 옆에서 이 후방 지원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누구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직자 재산 신고상 주진우 의원 본인 재산은 엄청납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무려 총 70여 원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자산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채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린 것 맞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의 아들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벌써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전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투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땅 부자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울산, 용인 등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대한민국 부의 상징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선원, 강덕구 두 명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주진우 의원을 또 김민석 후보가 아니지 주진우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주진우 의원처럼 재산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당신 주진우 의원은 자산이 70억인데 사인간 채무 2.8억 원 이건 뭐야? 2억 8천은 뭐야? 공직자 20년 했는데 왜 전국에 부동산이 있고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저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그런 전력의 차이인데 왜 주진우 의원 혼자만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를 저렇게 정밀 이렇게 타격. 검열을 공격. 하고 네. 그렇게 타격을 하니까 저게 표적 사정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몇몇 의원이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전략은 저 원내 전략은 대단히 참 미숙해요. 제가 볼 때도. 왜 주진우 의원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지금 청문 준비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팀을 꾸려가지고 네. 같이 여러 몇몇이 의원들이 나눠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표적으로 또 대상이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민주당 의원들도 김민석이 뭐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는 좋은데 저렇게 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총리 내정자가 아니잖아요. 장관 내정자가 아닌데 저 사람 신상 털기까지 하면서 결론은 니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축적하고 있는데 너희 아들까지 이렇게 조부 정적까지 해가지고 뭐 무려 7억 4천만이나 큰 돈을 갖다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즉 이 말은 주준이의 주포 이 공격을 갖다 행정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이 청문특위 위원들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주준이 의원만큼 이렇게 돋보이게 김민석 지금 후보자를 제대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안타까운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주진우 의원만 자꾸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단독 표적 대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도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들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가 증여를 한 거고 증여세 완납을 했다. 심지어 그 영수증도 갖고 있고 전액 다 저축이다. 뭘 근거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재산 형성한 사람이 수익 대비 8억 원이나 더 지출하고 내역도 증빙하지 못하는 총리 후보자 검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검증 자격이 달라진다는 이 무슨 황당한 궤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많고 적다고 요거에 따라서 검증 자격이 달라지는 거냐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야기 일리가 있고 억울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 청문회를 둘러싼 이 공세는 전략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메시지보다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략들이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뭐 법적으로 증명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국민이 눈높이로 보면 도덕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로 보면 사실 과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게 타격을 나섰다가 되려 지금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뭐 이런 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엄중한 국가 위기 시대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초대 총리가 네. 대통령이 외교와 통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내치를 얼마나 잘 챙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검증을 하고 자꾸 그렇게 가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바꾸면 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야당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를 낙마시킬 만한 그런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타격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이게 하는 이 청문 정국 자체가 저는 좀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지금 SNS로 본인이 해명할 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회에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뭐 국민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이런 부분은 그때 이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문회는 충분히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네. 김민석 후보자의 SNS 해명을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작은 문제들 가지고 서로 공방 벌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국가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정말 이 국무총리 검증 청문회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두 분 공통적으로 아니 뭐 아까 김성태 의원님은 뭐 주진우 의원이 뭐 총리 후보자예요 말씀하셨고 지금 이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게 격가지가 자꾸 커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또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한준호 의원이 이 글을 이 한준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부동산 40, 예금 증권 31억, 본인, 배우자, 장남의 예금도 상당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한 최고위원의 얘기는 뭔가 수상하다. 아니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다 공직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또 모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격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저 참 방송하기 좀 전에 네. 우리 시청자들은 네. 지금 현존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현란한 스피커가 바로 우리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여기도 신종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청문회 저는 신종 전략이다. 네? 이제 이런 전략이 구사되는 것도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여소야대 정국 같으면 국민의힘이 국회에 의석이 많다 그러면은 네. 지금 벌써 김민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인정할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고 그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사죄드린다.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 네. 이렇게 지인들로부터 좀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풀어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버텨나가면서 또 민주당이 뒷받침되는 그런 국회 동의 절차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은 이건 불보다 뻔하니까 내가 굳이 약한 모습 사전에 보이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유일한 김민석 지금 후보 내정자에 대한 주포 주진우 의원을 저렇게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냥 심지어 지금 뭐 유튜브에는 네. 주진우 의원이 그냥 검사 생활 17년 마치고 난 이후에 변호사 시절 몇 년 만에 수임한 내용까지도 지금 다 들고 있어요. 그냥. 뭐 30억짜리가 뭐 이렇게 수임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주진우 의원을 아주 그냥 행편없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친까지 소환해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상당히 지금쯤 오늘 누구든 나서 가지고 네. 김민석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다른 지금 현재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던져 가지고 이슈를 전환해 나가야죠. 여기에 함몰 해가지고 뭐 청문회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좀 국민의힘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이 이 오늘쯤에는 주진우 의원 말고 누군가 다른 한 명이 좀 주진우 의원 좀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민주당은 이게 좀 전략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 혼자밖에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주진우 의원 일단 본인이 먼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 같이 볼까요? 미리 경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준호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강덕구 의원 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 재산 다 내가 설명했죠. 다 완납하고 한 거예요. 근데 허위 의혹입니다. 이제 인사검증위원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이런 의도 이거 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글을 보고 또 한준호 최고위원이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주진우 의원 제발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고발 환영합니다. 이 기회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7억 예금 확보한 주 의원 아들 요거 문제없다는 재산 형성 과정 다 수사를 통해 좀 따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무고로 고발될 거니 각오 단단히 하고 덤비십시오. 끝까지 가봅시다. 이게 박수현 의원님. 예. 이제 법정에서도 의원이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도 네. 곤혹스러운데 사실은 이거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뭐 제기됐던 게 이제清華대학의 학위 문제, 네. 그다음에 어머니 빌라 문제 뭐 이런 네. 정도인데 아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수 야당이지만 전 당력을 집중해서 총리 후보자를 타겟팅 해놓고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을 예상하자면 이틀간 유지할 동력이 있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전에 전부 다 김을 빼놓고 아하.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전략 수정을 해서 어떤 정책 능력, 어떤 공직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네. 국민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야당의 어쨌든 야당을 위해서 깔아놓은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야당의 역할이 존재감을 정확히 하고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일 야당을 위해서 깔아준 청문회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벌써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다 사라지고 주진우 청문회처럼 막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오늘부로 빨리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게 이런 거죠. 이 야당은 절대 국민적 신뢰를 갖다 국민적 신임과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하면 야당의 목소리는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또 몸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야당에게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제보거리를 잘 또 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한 방에 보내는 어떤 그런 뭐 이 야당의 그러니까 좀 무서움 매서움도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가 저 야당에게 저렇게 애를 부단히 쓰고 있는데 집권당 민주당도 그만하고 대통령도 정말 국민 우습게 보내 이래 해야 야당에 많은 제보가 가고 그걸 공격거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거 봐라.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안중에 없다고 주진우 청문회처럼 돼버린 거 아니냐.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방증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제 주진우 의원 오늘도 뭔가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처럼 김민석 후보자는 그럼 어디 간 거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유튜브에 가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땐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청문회도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고. 네. 왜 잠깐 원외 최고위원을 할 때거든요. 네. 그거 갖고 시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청와대에 제가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나가 사실 뭐 영수증이 같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쭉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설명을 이 해명을 어제 직접 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총리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네 의혹을 이렇게 나가서 출연해서 이 해명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 건데 박수현 의원님. 예. 근데 보통 이 해명을 하거나 할 때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형식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뭐 외신 기자 간담회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뭐 네. 다른 뭐 저는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고 대개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기존 언론, 레거시 미디어 언론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존의 형식보다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기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 비교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소상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제한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런 매체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 또 언론이 보도하게 되는 나에게 유리한 언론 구도를 만들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김민석 후보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각 정당의 후보들이 다 이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처음 출마 선언을 기억해 보세요. 기존 언론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유튜브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언론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좀 제약받지 않고 하는 그런 편안한 형식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최대한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것도 이 어떤 전략의 한 차원으로 좀 봐야 되는 거다. 지금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지금 내가 칭화대 학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내가 진짜로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중국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왔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하면 김성태 의원님, 이건 또 칭화대 학위는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칭화대 학위를 갖다 뭐 1년도 안 돼 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아낸 부분이 돼서 보통 석사 학위는 우리가 국내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2년이에요. 2년에서 2년 6개월 걸리는 건데 그 기간을 무려 8개월 만에 석사 학위를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뭐 중국 당국하고 뭐 대학의 협조가 없었으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뭐 학위 논문 이게 스펙 쌓기 이상 이하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아니다 뭐 일주일에 2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럼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아마 이번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이제 올 이걸 좀 팔 건데 이게 딴 방송도 아닌 민주당의 절대 지존 유튜버 방송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김민석 지금 현재 내정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항변하고 또 해명이 김어준 방송에서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민주당 적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딸들 지지층의 도움까지 받아서 자기는 이 청문회 전국을 무난하게 잘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총리를 하면서 또 자신의 또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이상이야.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빨리 이 지금 현재 불법 정치 자금 여기 한 개만 파고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는
막상 이틀 아까 박수현 의원도 했지만은 네. 때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거 이틀 파다 보면 별로 했 이야기 또 하고 했 이야기 또 하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에게 식상해졌죠. 네. 그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저거밖에 발췌하지 못했나? 이렇게 되니까 빨리 다른 내용을 아마 전략이 국민의힘 전략이 지금은 불법 정치 자금 가지고 청문회 이전에는 이렇게 국민들하고 논란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청문회 당일날은 실질 다른 뭐 거리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또 생각해 볼 일이죠. 네. 국민의힘 전략 청문회 24일, 25일에는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청문회에서 나오는 해명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우연입니다. 뭐가 우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김 여사 녹음 파일 왜 이제야 압수수색해놓고 통화 내역을 안 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에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년 동안 했는데 안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건데 관련해서 여기 같이 볼까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네. 여기선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이 녹취가 나온 건데 이 서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래 내역만 확보하고 통화 녹음은 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서울고검체 수사팀이 미래에셋 서버에 자동 저장된 녹음 파일을 통으로 다 이 압수수색을 해서 김 여사 육성이 담긴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걸 녹음 파일을 통으로 압수수색으로 갖고 오게 된 요 연유, 그리고 여기에서 녹취를 찾은 게 녹취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찾은 거냐라는 거죠. 저희 MBN 단독 보도 잠깐 보고 오실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수백 개의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나눈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정황을 담은 대화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 육성 녹음을 검찰이 발견한 건 우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으려는 자료는 따로 있었고 확보된 자료에서 우연히 육성 파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4년간 앞선 수사팀은 해당 육성 파일의 존재를 몰랐고 결국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수사팀 관계자들은 직원과 전화로 주문을 한 다른 증권사 계좌와 달리 미래에셋 계좌는 HTS 주문을 이용한 만큼 관련 녹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가 재수사 2달 만에 나오면서 그간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이 수사가 좀 부실 수사 아니었냐라는 비판은 어제 그제 계속 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재수사에서 이걸 어떻게 찾았나라고 봤더니 박수현 의원님, 이게 다른 거 좀 보려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요게 있었어라고 우연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하기가 좀 우스워서 지금 답을 못 하겠는데 뭐 제 답 대신에 오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일간신문의 사설 제목이 똑같습니다. 지난 4년간 뭐하다 이제야 찾았냐. 검찰 해체설 그러니까 나오지. 뭐 이런 아주 보수 진보할 거 또 제목이 똑같아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연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언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지금 특검의 그 수사 내용 중에 보면 이 검찰이 부실 수사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어떤 고육책 아니었냐라는 의심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HTS 무슨 뭐 거래 이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전화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아니 그런 거 생각 못하는 검찰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수사는
아주 천재적으로 그런 창의력까지 발휘해서 소설처럼 그래 수사를 잘합니까? 이것은 일부러 그리고 사실은 그 계속된 논리가 뭐였냐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일 때 탈탈 털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이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됐을 것 같은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그것을 수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검찰이 어떻게 이 서민들,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약해 빠졌는가라고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끝까지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피해가는 비겁함까지 아주 보여준 정말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건 뭐 지난 2021년부터 그노스 도이치모터스 이 회장의 이제 주가 조작 세력 이 통정 매매에 대한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계좌 문제가 이제 본격한 수사의 내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5년 수사를 한 거예요. 이 부실 수사한 거죠. 이 부실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이성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제대로 해라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시킨 가운데 이걸 맡겨봤어요. 그런데도 이 검찰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부실 수사한 거죠.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검찰을 가니까 고검에 가니까 2달 만에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봐주기 위한 수사를 위해서 이 수사 내용을 실질적으로 네. 그냥 빠뜨리고 그냥 나중에 문제되고 나면 아 그거는 우리가 볼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알고, 그렇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할 말 없고, 그때 부실 수사한 이런 뭐 관계자 관련 검찰들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 단죄해야죠. 그럼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반부패부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또 3년 동안에도 이걸 갖다 그동안 뭐 서면 조사 한번 하고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렸잖아요. 그 관련 검사들도 이참에 그냥 명명백백하게 어차피 지금 특검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점 밝혀내길 바라요. 김건희 특검에서 결국 이런 부실 수사 부분도 다뤄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결국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나 등등으로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검찰이 여기 지금 거북이가 머리랑 팔다리 다 안에 넣고 지금 쏙 들어가 있죠. 김건희 수사라고 되는 이 거북이가 쏙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거북이가 갑자기 날아다녀요. 네, 칼을 들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변했어요. 검찰이 좀 변했어요라는 얘기가 오늘의 만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북이가 칼을 들고 있죠. 이 칼을 얼마나 휘두를 것이냐 여부도 사실 주목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특검 얘기를 하고 그동안의 부실 수사였고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게 또 특검으로 가면 더 어떻게 이 크게 확대돼서 다뤄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특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이젠 반헌법 특위 속도전, 야당 탄압 비판도 반헌법 특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반헌법 특위를 만들려는 이 설치 관련한 법안이 김선민 의원, 윤종호 의원, 민영배 의원 안으로 3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 요지는 반헌법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라고 돼 있고, 여기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 진상 규명 및 주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민영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을 한 11명에서 15명 정도 해서 직원 60명, 파견 공무원 30명 뭐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수현 의원님, 예. 실제로 반헌법특위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언론 보도 하나를 전 주목해서 보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기억하시죠? 이분이 한 매일경제 언론 인터뷰가 났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소위에서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나 이런 곳에 포함된 어떤 부대, 뭐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이 비상계엄이 기획되고 그래서 아주 반영구적인 어떤 집권을 위한 그런 거대한 음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보는 한에서 관련된 군부대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더 검증해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원천적으로 어디까지 도대체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디까지 도대체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는 제가 거듭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불행을 계속 목격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친일 반일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그 광범위한 무엇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 뒷받침하는 이런 어떤 입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진짜 국회에서 실현이 될지 이 문제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요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반헌법 특위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내란 특위가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만들어져서 지금 곧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내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인지 수사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특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네. 드러난 군부대나 관련자들에 관해서만 수사 내용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고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럴 수 있겠다 더 의심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건 벌써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948년 우리가 재헌국회 당시에 네. 반민특위라는 거 생각나시죠? 반민특위가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그 특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이 3대 특검이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반헌법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끝까지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6일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핵심 전략으로 갈 겁니다. 이 반헌법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건 특검의 수사도 미진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압박도 가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쉽게 말하면 내란 동조 정당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원히 정치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특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빨리 자정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 네, 반헌법 특위가 정말 생길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